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모험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상 전문가 최정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보험 전문가 이철훈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보다 유익한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허원영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장 분석인데요. 보장 분석에 대해서는 최정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험 보장 분석을 통한 가장 큰 리스크인 3대 질병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관한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보험에 대해서 새로 가입을 희망하시거나 또한 오래된 보험을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홈쇼핑이나 TV 광고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 보장 분석을 통한 3대 질병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MC님은 보험의 가치, 나름대로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보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이 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MC님도 이제 되게 많은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준 전문가이신 것 같고요. 약간의 전문가적인 견해를 좀 첨부해 드리면 먼저 보험을 한자로 좀 풀이해 보면 한자로 지킬 보자에 험한 험자를 쓰고 있습니다. 험한 일에서 지켜준다는 의미인 거죠. 또한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험은 손해를 물어준다. 재해나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손해에 대비해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보험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화, 질병, 사고를 생각하기는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계획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바로 보험인데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 삶을 지켜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C님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 혹시 2위, 3위도 아실까요? 1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일 것 같은데요. 2, 3위에 대해서까지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다 MC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표를 보고 사망 원인 1위, 2위, 3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악성 신생물인 암입니다.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여기에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우리는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남자 5명 중 2명, 여자 3명 중 1명이 바로 암이라는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로 인한 혈관 질환들은 단일 질병으로는 암 환자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3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한 준비와 대비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악성 신생물인 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C님은 암에 대해서 어떤 보장들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안 그래도 저도 전문가님들께서 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암 진단금도 갖고 있고요. 수술비나 아니면은 치료비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제가 고객님들의 보험을 분석해 보면 암 진단비, 암 입원비, 암 수술비 등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암 치료는 내 몸을 최소화 다치게 하면서 치료를 받는 이런 신의료 기술의 발달로 약간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를 하실 때 암 진단비 외에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치료 방법들에 의한 담보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암 보험이 어느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한 번 정도는 꼭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암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를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 되게 많은 고객님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암에 대한 가족력, 생활 습관, 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저는 고객님들께 연봉의 3배 이상을 암 진단비로 꼭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진단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가의 암 치료를 할지, 암 치료 받는 기간 동안에 생활할 수 없는 생활비 보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비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암 치료 받는 기간 내내 편하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 갖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비는 연봉의 3배를 준비하기를 제가 권유드리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 번 암에 걸린 고객님들이 재발되거나 전이 될 확률이 무려 48%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2차 암 진단비, 전이암 진단비도 각각 개별적으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봉의 3배 이상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 주셨고요. 그리고 2차 암 진단비와 전이암 진단비도 꼭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보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한정된 시간에 되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2022년 심포갈 숫가지로 인해서 제2군 항암 치료 비용이 모두 다 비급여로 바뀌면서 이제 항암 치료 비용을 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암 치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2군 항암제 치료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옵디브, 키트로다, 여보이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그 항암제를 치료할 때 한 번 주사 맞을 때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6회, 폐암은 12대 정도 주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유방암은 3천만 원 정도, 폐암은 5,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고가의 항암 치료 비용들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암 치료 비용 중 항암제 치료 비용이 무려 60%에 가장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방송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입자 치료입니다. 이 중입자 치료는 대부분의 암 종류를 치료할 수가 있고 또한 치료 기간이 매우 짧아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 고가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역시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대한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가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보험에 이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두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암치료 담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고액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가의 항암 치료를 대비할 수 있겠고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팁인데요. 최근에 이제 암 주요 치료비와 암 통원 일당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 치료의 가장 빈번하게 높은 비율이 바로 항암 치료입니다. 이 항암 치료는 통원으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통원 일당을 준비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대부분 암 치료를
동네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하지 않고 서울 경기도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많이 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실 때 뭐 교통비랄지 숙식비랄지 이런 부분의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암 통원 일당이 되게 중요하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담보 중에 하나가 바로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이 암 주요 치료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 실손이라고 말하는데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관열, 비관열, 급여, 비급여, 뭐 입원, 통원,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모두 다 보장된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암 치료하는 기간 최소 5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암 직접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매년 보장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대 질병 중에 가장 큰 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MC님은 암 보험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대부분은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주셨던 이 암 주요 치료비랑 암 통원 일당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3대 질병 중에 암부터 우선 살펴봤는데요. 또 남은 질병들이 있죠. 이 혈관 질환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혈관 질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의 보험 분석을 통해 말씀을 드리다 보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 뇌혈관 진단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의 담보로만 가입이 되어져 계십니다. 표에 보시면 뇌출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보장을 9%, 뇌졸중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55%, 즉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뇌에서 발생되는 혈관 질환에 100%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뇌혈관 질환이 내 보험으로 되어져 있는지,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님들의 보험을 분석하다 보면 대부분 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또한 급성 심근경색의 담보는 심장에서 발생되는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를 7%밖에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협소합니다. 따라서 협심증, 만성 허혈 심장병, 심부전, 심장염증 질환, 부정맥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심장혈관 질환 담보로 꼭 반드시 가입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또 원인이 되는 것이 이 혈전에 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혈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이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벽에 달라붙는 이런 걸 혈전이라고 불렀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핏덩어리라고 하거든요. 혈관이나 심장 쪽에 혈액을 구성하는 어떤 이 요소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혈관에 있는 피들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혈관에서 특히 혈관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고 심각한 게 바로 혈전인데요. 이 혈전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뇌나 심장으로 아파서 병원에 바로 응급실 찾게 된다고 하면 벌써 수술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 혈전을 먼저 녹인 다음에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혈전용의 치료비입니다. 따라서 이 혈전용의 치료비도 저렴하게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준비를 100%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전에 대해서는 혈전용의 치료비를 통해서 이제 보장을 준비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공부를 해왔는데요, 전문가님. 네네. 나라에서 이제 중증질환, 암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좀 보장을 해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증 질환으로 나라에서 정하는 게 있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기간도 길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치료 비용도 매우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중증 질환으로 지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본인 부담률을 줄여서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5년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과 심장 질환은 수술 후에 작게는 30일, 길게는 60일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증 산정 특례비 진단비를 따로 준비를 하셔서 매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증 산정 특례 제도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참 많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3가지 질병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질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을 커버할 수 있는지 관리나 점검이 매우 필요하고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감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갑작스럽게 다쳤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매번 점검받거나 관리받거나 체크받으신 후에 관리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칭찬보험 확인해 봤습니다. 3대 질병에 대해서 보장 분석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칭찬보험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이철훈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보험 전문가 이철훈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앵커님, 암 혹시 주변에 환자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 안 그래도 요즘 다니고 있는 미용실에 원장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 또래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엔 좀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처럼 암이 흔할 수도 있고요. 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저희가 암 환자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거는 딱히 본 적은 많이 없죠. 이처럼 암 환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암센터를 따로 운영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망률입니다. 좌측부터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자살과 당뇨병, 그리고 그 중에 있는데 암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암에 걸리는 원인은 우리도 막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나는 어떤 거에 해당할까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앵커님 혹시 뭐 실례가 될 수 있는데 흡연하시나요? 저 흡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여쭤본 이유가 네. 다음 걸 얘기 드리려고 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간암도 있고 뭐 대장암도 있고 하는데 폐암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저도 비흡연자인데 폐암이 높은 이유는 미세먼지나 뭐 가스 연기, 매연 이런 게 원인이 여러 개 있다고 해요. 나를 기준으로 보려면 어떤 걸 봐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나이랑 성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30대인데 30살이라 가정을 하고 또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생각을 하고 남녀의 차이를 같이 볼게요. 여기 남녀의 차이를 보면요. 남자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많고요. 여자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폐암이 남자든 여자든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40대부터는 간암, 뭐 폐암 정도라서 나이보다는 남녀의 차이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망률인데 또 봐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앵커님? 아무래도 이 사망률을 살펴보니까 나이랑 성별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성별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사망률 말고는 또 다른 통계치 어떤 걸 봐야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 네. 지금 말하면서도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용실 원장님 저희랑 비슷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암에 이제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생각보다 발병률이 높습니다. 요즘 발병률이 높은데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의료보험 내시는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국가검진 혜택을 받고 계실 건데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해서 다 떼거나 아니면 조기 조치를 취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옛날처럼 암에 걸렸을 때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고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 여자 발병률을 보겠습니다. 유방 갑상선이 압도적이고요. 사망률과는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폐, 위, 대장, 전립선 이 네 가지가 비슷하고요.
앵커님, 남자는 폐를 제외하고 왜 세 가지가 비슷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여성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좀 유사암이나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암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남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위험한 암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발병률이랑 사망률에 좀 차이가 없는 걸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위나 대장의 경우에는 음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요즘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입은 맛있는데 위랑 대장은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도 한몫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글쎄요.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 아무래도 전문가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꼼꼼하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걸 보통 쇼핑에 많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쇼핑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선택할 때 쇼핑이랑 좀 비슷하게 보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보험이든 뭐든 간에 저는 준비할 때 아까 목적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본인이 제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쇼핑의 비유를 조금 하자면 저희가 옷 사러 갈 때 브랜드 보는 분들도 있고 품질 보는 분들도 있고 그 회사 이미지라든지 가격을 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기준점이 다 다르잖아요. 보험 보실 때도 기준점을 잡고 보셔야 이게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아닌 상품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에서는 보험료도 있지만 저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암보험은요, 일반암과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까 여자는 유방암과 갑상선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중에 앵커님 본인에게는 어떤 게 가장 맞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일단 여성이고 좀 20대에 속하니까 일단 제가 가장 준비하고 싶은 건 사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일반암이긴 한데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살펴보면은 소외감이나 아니면 유사암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전문가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네. 일반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 위, 간, 폐 그냥 장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소외감은 약간 생식기암이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외감은 일반암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구분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암은 이게 중요한데 갑상선, 상피내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크게 아프진 않은데 암은 암인데 사망률이 적거나 병원비가 많이 생각보다 안 드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선 큰 돈을 주기 싫어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의료기술 건강검진 말씀드렸잖아요. 유방암 오기 전 단계에서는 혹 또는 종양 또는 유방상피내암 이 단계가 오면요. 유사암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준비했는데 상피내암이 오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폐, 위, 대장, 전립선 나란히 높았는데 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대장에서는 혹이 생기고 그게 커지면 용종이 생기고 그게 더 수치화 커지면 양성 신생물이 되고 그게 커지면 악성 대장암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간 단계인 점막 안에 있다 해서 대장점막 내암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유사암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회사마다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거는 약관을 또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그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약관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단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요즘 하는 암치료 아까 이제 전문가님이 앞에서 잘 도와주셔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정말 옛날 시대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험금 이름이 암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바로 사망하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되고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처음 나온 게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게 1900년대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방사선을 만지다가 발견했다고 해요. 방사능이 피부를 갖다 대면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힌다는 걸 알게 되고 피부암에 써봤는데 암이 죽었대요. 그래서 시작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저희 암 환자들 혹시 옛날 드라마들 보면 어떻게 네. 하고 있었죠? 다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혈색도 안 좋아지시고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맞아요. 그게 처음 저희가 치료한 항암 치료인데 아까 얘기한 물리학자가 시작한 방사선 치료에서는 정상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같이 죽여서 머리라든지 이런 손끝이나 발끝이나 이런 것부터 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작용이 컸고요. 그래서 나온 게 표적 항암 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암세포만 표적해서 공격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 표적 항암제 중에서도 급여 적용을 받아야 산정 특례가 가능한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율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전체 환자 중에서 통과되는 비율이 약 20%예요. 비율도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럼 혹시 저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앵커님? 저 사진이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거 중입자 치료할 때 사용되는 사진인 것 같아요. 중입자 치료하는 그런 기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네요. 중입자 치료기는 독일과 일본 몇몇 나라에만 있었고 국내에는 없어서 암 환자들이 치료 여행으로 뭐 1, 2억씩 주고 다녀왔다고 해요. 지금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왔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7층까지 12개 층이 한 대의 치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팅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후유증도 적어서 최신 기술이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또 비용이 문제예요. 최신 기술은 그리고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돈을 주고 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항암 방사선 치료는 급여라서 돈이 적게 들지만 부작용이 크고요. 다만 건강한 세포도 해치울 수 있으니까 표적 항암 치료는 뭐 급여도 있고 비급여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비급여라 보셔야 되고 받을 확률도 20%라서 운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중입자 치료는 확실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예상을 하고 보험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이 예상을 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사실 보험료가 우리가 한 번, 두 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납입해야 돼서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있으면 좋죠. 네.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뭐 특이하게 따로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면역 치료까지 있고 암 진단비, 앞에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전이암 진단비, 재진단암 진단비, 암 통원 치료비, 보험료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나한테 맞는 보험을 공부를 해서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병원비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보험을 준비를 안 해도 치료비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일단 둘 다 되면 가장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보험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보험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져갈 수 없다면 적당히 둘 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은 관리자한테 제대로 설계 받으시고 전문가한테 좋은 상담 받아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암보험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도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펫보험입니다. 펫보험에 대해서는 허원영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반려동물 보험, 애견보험이라고도 불리는 펫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펫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셔야겠죠. 혹시 앵커님께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실까요? 저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도 한 마리 고양이도 키우고 한 계시고요. 마리 키우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한 마리 키우고 둘 다 두 계시군요. 살이에요. 둘 다 2살이요? 네. 되게 귀여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펫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펫보험 안 그래도 저희 강아지가 얼마 전에 아파서 이제는 보험을 들어야겠다 싶었는데 또 아팠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아직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보험 가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는 뭔가 상황적으로 나한테 그런 게 들이닥쳤을 때 그때 준비해야겠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주고 계세요. 말씀해주신 대로 펫보험은 반려견, 반려묘, 애완동물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의료 실비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펫보험은 어떤 보장을 하고 있고 왜 가입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해주고 계세요. 펫보험은 인보험의 실손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반려동물의 치료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즉 캐시백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려견주들의 니즈가 가장 높은 항목 중으로 대표적으로 보통 실개골 탈구, 고관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피부 질환과 구강 질환 이런 보장까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 펫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보장으로는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50% 보장을 받을 건지 70% 보장을 받을 건지 80% 보장을 받을 건지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간 한도에 대해서는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병원 한 번만 가게 돼도 적게는 5만 원, 10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해서 단순히 애완동물의 개념보다는 더 나아가서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과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 많은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고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펫보험은 우연적이고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큰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네, 펫보험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요. 사람으로 치면은 실비보험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 반려동물이 한 번 병원에 갔다 하면은 의료비 지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펫보험으로 준비를 해둔다면 좀 든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고민이 됐었던 게 이 펫보험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광고도 하고 이래서 많이 알고들 계신데 그래도 좀 사람 보험보다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생소한 이유가 뭘까 이걸 좀 많이 고민해봤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물론 생소합니다. 저도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대부분 고객님들이나 보험 전문가분들께서 펫보험이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면 없었어 아니면 최근에 생겼어 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펫보험은 2007년도에 출시가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최초의 펫보험이 보험사에서 출시가 되었었지만 시대적인 흐름과 연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과거에는 보험 상품의 펫보험이 딱 출시가 됐는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려
동물에 대해서 지금보다 굉장히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이 상품 MSG를 비교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 받았다 보니까 판매가 중지가 되었어요. 좀 뭐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한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반려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반려산업에 다시 재기를 가한 지 불과 몇 년 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로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등록을 미등록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률이 개선이 되면서 의료기술의 수의진료 적용이 확대되었고 반려동물 역량 개선에 따른 평균 수명 상승, 정부 활성화 정책, 사회적 관심 등에 따라서 보험 시장의 환경은 점차 개선되어져 왔습니다. 네, 펫보험이 2007년부터 이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점이 저는 정말 놀라웠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 판매가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얼마 전에 판매가 재기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펫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지 이 가입률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입률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좀 상승되었는지도 좀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혹시 앵커님께서 몇으로 알고 계실까요? 5천만 명 정도 네, 아닌가요? 대부분 다 5천만. 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반려 가구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요즘에 뉴스에서 볼 때는 한 뭐 5분의 1? 요 정도라고 많이 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10,000명 정도? 아니, 1,00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다소 5분의 1이라고 비교를 하니까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반려 가구가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펫보험의 가입률은 지금 현재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펫보험의 보험사에서 펫보험의 상품 판매 건수와 대조를 하여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다시 판매를 재개하기 시작한 게 2018년도입니다. 네, 2018년도 기준 펫보험의 판매 건수는 총 7,000건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펫보험 판매 건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상승했을까요? 글쎄요. 왠지 제 주변에서 좀 가입을 한 사람들이 적은 걸로 봐서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과거에 저조했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총 7만 2천 건 정도로 가입률이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펫보험의 가입률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25.7배나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전체 반려가구 기준 가입률은 0.9%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판매가 재개된 건 2018년도부터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25배 정도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9% 정도로 지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률이 왜 아직까지도 저조한지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기준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반려 가구는 현재 1,000만 세대를 넘어서 심지어 1,500만 세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반려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많은 반려가구가 존재하는 반면에 펫보험의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반려산업에 대해서 재개한 지 불과 몇 년 채 안 되었기 때문인 문제점도 있고 그동안 반려산업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던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반려산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개선되어지고 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도 반려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펫보험, 반려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 기준으로 해서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반려산업에 대한 빅데이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반려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펫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장점이 있는 이 장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네, 펫보험의 장점은 결국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보험의 관리 목적에서 편의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펫보험은 또 전국의 동물병원이 제휴된 병원이 지금 2,000여 개에서 3,000여 개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동물병원과 제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 모든 동물병원 기준 약 60% 이상 제휴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진료 이후에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게 되거든요. 그거를 동물병원에 등록만 하면 보험금 자동 청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부분이 자동 청구 시스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편리한 서비스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동 청구 시스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펫보험을 이용하게 된다면 실비처럼 좀 편리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지급한 만큼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다음 이어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의료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동물병원을 이용한 다음에 의료비 청구를 넣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좀 분류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가입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70%형의 기본사항으로 청구 예시를 보시게 되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약 2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보장을 받게 되면 의료비에 대해서 약 140만 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큰 의료비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펫보험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전국의 동물병원과 60% 이상 제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보험 관리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큰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 이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펫보험을 가입할 때 따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면책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지인분의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서울의 동물병원 유명한 곳을 찾아갔어요. 네. 아무 병원이나 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 가족, 내 뽀삐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TOP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TOP라는 의료 장비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가지고 있는 동물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도 얼마 전에 슬개골 탈구 수술을 시켰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더 비싸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비가 750만 원 나왔습니다. 네. 네,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 비용, 진료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한도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가입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한 강아지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서 반려견 사망 순위 통계가 나왔어요. 1위는 암, 사람과 동일하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신장질환입니다. 특히 위장질환,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어린 강아지들은 사고로 인한 외상, 전염병 등의 원인으로 또 나아가 노견들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몸집이 큰 대형견 친구들은 근골격계 질환, 위장 관련 질환 등이 잘 걸리는 편이었고
몸집이 작은 소형견 친구들은 내분비기관 질환, 대사 질환 등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생체 나이는 인간의 몇 배나 빠르기 때문에 7살만 되어도 인간의 50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10살이 되면 강아지는 50대, 고양이는 60대에서 70대까지 노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움직임과 생활 패턴 등이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시면 동물병원을 내원하셔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위에 자료를 보시면은 보험 상품은 면책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펫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항상 유의하셔서 보험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반려산업의 시장 흐름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의료기술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펫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인보험과 마찬가지로 면책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펫보험 가입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또 전문가님들께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펫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기에는 이제 다들 동물을 안 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암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금은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수술비나 치료비 같은 특약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최정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본인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개인별 어떤 그 특성이랄지 목적이랄지 니즈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력도 있고 또 제가 건강검진할 때 한 번씩 용종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암 진단비 1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1억을 비갱신으로 다 준비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7천만 원은 비갱신, 3천만 원은 갱신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입자 치료를 할지 암 주요 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3천, 그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를 지금 제가 중복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암 진단비에는 그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치료에도 제 몸을 좀 최소화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정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암 진단금 1억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7천만 원은 비갱신으로, 3천만 원은 갱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또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철훈 전문가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금은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장수 유전자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105세시거든요. 네. 아직 짱짱하시고, 그리고 암 환자는 위에는 없어요. 갑상선 어머님 한 분뿐이고 그거야 너무 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암 진단비는 7천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3천 있고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다칠까봐 상해보험을 좀 많이 들어놨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철훈 전문가님께서는 가족력이 없으시고 다들 튼튼하시다 보니까 이제 진단비도 좀 비교적 적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소개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이나 성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장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